안녕하세요. 타프렌드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마이어 앤젤루 님이 지으셨는데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 빌 클린턴, 반기문,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이런 유명인사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 글을 읽어드릴게요. 마이어 앤젤루 2014년 봄 유명을 달리한 마이어 앤젤루는 1928년 미국 미주리 주세인 트루이스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이혼으로 3살 때 오빠 베일리와 함께 남부 아칸소주 할머니에게 보내져 그곳에서 감수성 예민한 소녀로 자라났으며 8살 때 강간을 당한 충격으로 몇 년 동안이나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았다.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차 차장이 되고 16살에 미혼모가 되는 등 파란만장한 청소년기를 보낸다. 마이어 앤젤루는 지금까지 모두 6권에 이르는 자서전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는 400만 부가 넘게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끈 첫 자서전으로 유년기에서 사춘기까지 13년 동안의 삶을 진솔하게 기록한다. 사진기 같은 기억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마이어 앤젤루는 이 같은 명석함으로 이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더할 나위 없이 생동감 있고 풍부하게 묘사한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으로 꼽히는 앤젤루는 조지 거슈엔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마틴 루서킹 목사와도 깊은 친분이 있었다. 오프라 윈프리와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마이어 앤젤루라고 고백한 바 있다. 앤젤루는 5권의 시집을 펴내 시인이자 소설가로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을 받았으며 영화 조지아의 각본과 음악을 맡고 직접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영화 뿌리에 출연해 에미상 후보가 되기도 했으며 그녀의 강연을 듣는 것을 가장 큰 행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구촌 곳곳에서 신명 넘치는 강연을 펼쳤다. 이처럼 앤젤루는 가수, 작곡가, 연극배우, 극작가, 영화배우, 영화감독, 영화제작자, 여성운동가, 흑인 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 역사학자, 대학교수, 교육가, 강연가 중 어떤 직함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르네상스적 인물이었다. 왜 나를 쳐다보시나요? 머물려고 찾아오지 않았는데 나는 그 다음 구절을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구절을 기억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시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왜 나를 쳐다보시나요? 머물려고 찾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이 시의 나머지를 기억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마치 흠뻑 젖은 채 내 주먹 속에 똘똘 뭉쳐져 있는 손수건 같았다고나 할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나는 두 손을 펼치고 시원한 바람으로 내 손바닥을 말릴 수 있을 것이다. 왜 나를 쳐다보시나요?
감리교파 흑인 감독교회 유년부 아이들은 이미 잘 알려진 내 건망증을 두고 몸을 흔들어내며 킥킥거리고 웃었다. 내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옅은 자줏빛 테피터 실크 드레스였고 숨을 쉴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창피한 마음을 뿜어내려고 공기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마치 연구차 뒤에 감아둔 검은 주름 색종이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마마가 옷단에 주름을 잡고 허리 주위를 멋지게 조금 호아 올리는 모습을 볼 때만 해도 일단 그 옷을 입으면 영화배우처럼 보일 줄로 알았다. 그러면 나는 착하고 예쁜 백인 소녀 가운데 한 사람처럼 볼 게 아닌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것이라고 누구나 다 꿈꾸는 그런 백인 소녀 말이다. 그 옷이 검은색 싱어 재봉틀에 매달려 있을 때만 해도 어떤 마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그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내게 달려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마거리트, 우리를 용서해줘. 우린 내가 누군지 몰랐거든. 그러면 나는 너그럽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래, 너희가 나를 알아볼 순 없었을 거야. 물론 용서하고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며칠 동안 천사가 내 얼굴에 금가루를 뿌려주기라도 한 듯 한껏 들뜬 기분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부활절에 이른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자 그 드레스는 한 백인 여자가 내다버린 한때는 자줏빛이었던 옷을 잘라서 만든 볼품없고 보기 흉한 옷임이 드러났다. 할머니들 옷처럼 길었지만 브루실 바셀린에다 아칸소 주황토 진흙이 묻은 내 바싹 마른 두 다리를 감추진 못했다. 빛바랜 옷 색깔 때문에 내 피부는 진흙처럼 지저분해 보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 바짝 마른 다리를 쳐다보았다. 어느 날 내가 이 어둡고 흉측한 꿈에서 깨어나면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까? 마마가 곱게 펴지 못하게 하는 곱슬머리 대신에 기다랗고 금발인 내 진짜 머리카락을 하고 있다면 말이다. 모두 내 눈이 너무나 작고 사팔뜨기라서 아버지가 중국 사람임에 틀림없다고들 말했는데 본래대로 돌아온 연풀은 내 눈동자를 보면 그들은 마치 체면에라도 걸린 듯 매혹당할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왜 남부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으며 저속한 속어를 사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흑인들이 잘 먹는 돼지꼬리와 돼지 주둥이를 먹으려고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사실 나는 백인이었는데 잔인한 요정인 계모가 아름다운 내 모습을 질투해서 나를 검정 곱슬머리에 두 발은 마당만 하고 이와 이 사이가 넘버2 연필이 들어갈 만큼 벌어진 몸집 큰 검둥이 계집애로 만들어버렸다. 왜 나를 목사님 부인이 길쭉하고 노란 얼굴 가득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고는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저는 다만 오늘이 부활절이란 말을 해주려고 왔지요.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구절을 쉬지 않고 한마디로 그대로 옮겼다. 저는 다만 오늘이 부활절이란 말을 해주려고 왔지요. 그러자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마치 나에게 비를 뿌리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비구름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나는 가슴 가까이에 손가락 두 개를 세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는 발끝으로 교회 뒤쪽을 향해 걸어갔다. 머리 위쪽 어디선가 희미하게 여자들이 주여 그 아이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라 하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쳐들고 두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통로를 반쯤 지날 때 교회 안에서는 찬송가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그때 나는 유년부 자리에서 누군가 내민 발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뭔가 말하거나 어쩌면 비명을 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두 다리 사이에 초록색감 또는 레몬 같은 것이 꽉 끼어 으스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혀끝에선 신맛을 느꼈고 입 뒤에서도 그런 맛을 느꼈다. 바로 그때 아직 출입문까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쿡 찌르는 듯한 느낌이 뜨겁게 내 다리를 타고 내려와 외출용 양말 속까지 뻗쳤다. 어떻게든 참고 쥐어짜서 다시 넣고 나오지 않게 하려고 애썼지만 교회 현관에 이르자 그냥 나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머리까지 치솟아 올라와 내 불쌍한 머리통이 땅에 떨어뜨린 수박처럼 박살이 나서 그 안에 든 뇌며 침이며 혀며 눈알이 모두 사방에 굴러다니게 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앞마당으로 달려가면서 그만 그것을 내보내버렸다. 울면서 오줌을 싸며 뒤쪽에 있는 교회 화장실이 아니라 우리 집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이 일로 회초리를 맞을 게 틀림없었고 심술궂은 아이들은 새로운 놀림감 삼아 나를 놀려댈 것이다. 그래도 나는 부분적으로는 달콤한 해방감 때문에 웃었다. 오히려 그보다 기뻤던 건 그 바보 같은 교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가 박살이 나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남부의 흑인 여자아이에게 성장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추방당한 느낌을 의식한다는 것은 목구멍을 위협하는 면돈 아래 쓸어 있는 녹이다. 그것은 불필요한 모욕이다. 1. 손목에 꼬리표를 달고 활기 없는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3살, 베일리는 4살이었다. 그 꼬리표에는 관계 당사자 앞을 수치인으로 해 우리는 마거리트와 베일리 존슨 2세로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서 아칸소주 스탬프스의 애니 핸더슨 부인에게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마침내 불행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짓기로 결심했고 아버지는 우리를 고향에 있는 그의 어머니한테 보냈다. 어떤 짐꾼 하나가 우리의 안전을 책임졌고 그 짐꾼은 이튿날 애리조나주에 도착해 기차에서 내렸다. 우리 기차표는 내 오빠의 외투 안쪽 주머니에 핀으로 꽂아 놓았다. 그 여행에 대해 기억나는 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인종차별 지역인 남부 지방에 도착한 뒤로 상황이 좀 나아졌음에 틀림없다. 언제나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흑인 승객들은 엄마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딱하게 생각해 우리에게 억지로 식은 닭튀김과 감자 샐러드를 권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나는 흑인 아이가
우리처럼 보호자도 없이 혼자서 불안에 떨면서 미국 대륙을 몇천 번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건너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북부의 대도시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부모들한테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북부 대도시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남부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 지금까지 새로운 것을 대할 때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대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아무런 호기심도 없이 경계의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우리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치 진짜 어머니가 낯선 사람의 아이를 품에 안듯이 우리를 감싸 안았다. 따뜻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친밀하지 않게 말이다. 우리는 할머니가 지난 25여 년 동안 소유한 가게 뒤쪽에서 할머니와 삼촌과 함께 살았다. 20세기 초엽의 마마는 벌목장 벌목꾼들과 목화공장 일꾼들에게 점심을 팔았다. 바삭바삭한 고기파이와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게 하는 할머니의 놀라운 능력과 결합해 장사는 확실하게 성공했다. 이동식 점심 식당 말고도 할머니는 돈을 벌만한 두 지점 사이에 간이 매점을 열어 몇 년 동안 일꾼들을 상대로 일용품을 팔았다. 그러고 난 뒤에 흑인 지역 중 신부에 지금의 가게를 열었다. 여러 해 동안 그 가게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됐다. 토요일이면 이발사들이 가게 현관 그늘 밑에 손님들을 앉혀 이발을 했고, 끝도 없이 남부를 돌아다니는 떠돌이 악사들은 가게 벤치에 기대어 주스 하프를 켜고 시가박스를 뜯어 만든 기타를 치며 브라조스 강에 대해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 가게의 공식 이름은 윌리엄 존슨 잡화점이었다. 가게에서 손님들은 기본 식료품을 비롯해 온갖 종류의 색실, 돼지어물, 닭 사료용 옥수수, 램프용 등유, 부자들이 사용하는 전구, 구두끈, 헤어 드레싱, 풍선, 꽃이 등을 살 수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물건은 언제든지 주문만 하면 됐다. 우리가 가게에 소속감을 느낄 만큼 충분히 가게와 친해지고 또 가게가 우리에게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종업원이 영원히 집에 가버린 유령의 집에 갇혀 있었다. 해마다 나는 가게 건너편 들판이 애벌레 색깔 같은 초록빛에서 점차 서리처럼 희뿌연 흰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새벽녘에 커다란 마차들이 가게 앞마당에 들어와 못 갔다는 사람들을 태우고 옛날 노예 농장이 남아있는 곳으로 실어 나르는지 나는 정확히 알았다. 못 갔다는 계절이 돌아오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러고는 삐걱거리며 무릎을 꿇고 앉아 졸린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제가 누웠던 침대가 죽은 몸을 누이는 판자가 되지 않고 덮었던 담요가 수위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곱고 옳은 길을 걷도록 제 발을 인도하시고 제 혀에 고삐를 채우도록 도와주소서. 이 집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마는 아직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이름을 불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고는
큼직한 도발을 집에서 만든 슬리퍼에 집어넣고 잿물로 닦은 아무것도 깔지 않은 마루를 지나 등유 램프에 불을 붙이러 갔다. 가게의 램프 불빛에는 부드럽고도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감돌았기 때문에 왠지 말도 속삭이듯 조용조용히 하고 걸음도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고 싶어졌다. 양파와 오렌지와 등유 냄새가 밤새도록 뒤섞여 가게 안에 진동하다가 마침내 문에서 나무 빗장이 떼내어지고 몇 마일을 걸어온 모카 따는 인부들과 함께 이른 아침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없어져 버렸다. 저매님, 정어리 2깡통만 주세요. 나는 오늘 아주 빨리 일할 거야. 그래서 나를 보고 있으면 너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치즈 한 조각하고 소다 크래커 좀 주세요. 두툼한 땅콩 과자 몇 개만 주세요. 이런 주문을 하는 사람은 점심을 싸가지고 가는 모카 일꾼일 것이다. 그는 작업복 가슴 부분에 기름밴 갈색 종이 봉지를 찔러 넣어두고는 정오 휴식 시간 전에 그 과자를 간식으로 먹을 것이다. 이런 포근한 아침이면 가게 안은 온통 웃음과 농담, 자랑과 화풍으로 가득했다. 어떤 사람은 모카를 200파운드나 딸 거라고 했고 어떤 일꾼은 300파운드 딸 거라고 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50센트나 75센트를 벌어오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 전날 모카를 가장 많이 딴 챔피언이 새벽의 영웅이었다. 만약 그 영웅이 오늘은 농장의 모카가 적을 거고 악교처럼 꼬투리에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투덜대며 신나게 맞장구를 쳤다. 빈 모카 자루가 마룻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며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소리는 우리가 5센트짜리를 금전 등록기에 올릴 때마다 들리는 찰가닥 소리에 토막이 났다. 아침나절의 소리와 냄새에 초자연적인 느낌이 감돈다면 늦은 오후는 아칸소주의 모든 일상적 삶을 보여주었다. 기울어가는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텅 빈 목화자루보다 힘없이 축 늘어졌다. 일이 끝나고 다시 가게 앞으로 돌아온 일꾼들은 몹시 실망한 채 트럭 뒤쪽에서 그리고 트럭 옆쪽에 접었다 폈다 하는 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왔다. 모카를 아무리 많이 따도 늘 돈이 부족했다. 그들이 받는 임금으로는 시내 백인 상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청구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할머니한테 지은 빚도 청산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른 아침에 즐겁던 소리는 사라지고 그 대신 작업소가 속인다느니 저울이 조작됐다느니 뱀이 나왔다느니 모카 양이 충분하지 못하다느니 밭고랑이 먼지투성이라느니 하는 불평소리만 가득 찼다. 뒷날 모카 따는 일꾼들이 흥겹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하는 모습을 판에 박은 듯이 묘사하는 것을 보고 나는 엄청나게 분노했기 때문에 심지어 동료 흑인들한테서 내 편집광적인 과민 반응이 당혹스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모카 꼬투리에 베인 손가락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더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등과 어깨와 팔과 다리를 목격했던 것이다. 일꾼들 가운데는 모카 자루를 가게에 두고 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몇몇 사람은 집에 자루를 가지고 가서 수선을 해야 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뻣뻣해진 손가락으로
등유 램프 아래에서 목화 자루를 깃고 있는 일꾼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들은 겨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할머니 가게로 걸어와 먹을 것을 사가지고 또다시 목화밭으로 가는 트럭에 몸을 실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1년을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며 또 하루를 맞이할 것이다. 결국 답답하게도 이번 목화철 또한 얼마 전 시작한 것처럼 곧 끝나게 될 거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그들에게는 한 가족이 1년은커녕 석 달을 버틸 만한 돈이 없었고 신용도 없었다. 목화를 따는 계절의 늦은 오후는 남부 흑인들의 고달픈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고달픈 삶이 이른 아침에는 자연의 축복인 노곤함과 건망증, 그리고 부드러운 램프 불빛으로 부드럽게 보였던 것이다. 네, 이렇게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일부분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일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